교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저희 방송에 나오셨어도 항상 채권 사라, 채권 사라, 예. 최근 방송에까지도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시면은 뭐 조금 늦은 감이 오히려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채권하고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이라든지 기준금리, 시장금리 이런 것도 좀 한번 진단해봐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예, 제가 계속 그 채권 사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만은 향후 한 3, 4개월 보면 채권 사가지고 돈 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요. 한 3, 4개월 정도 보면요. 아, 그러니까 예, 짧게 보면은. 그동안 금리가 미리서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음, 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3.61%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73%까지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금리도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을 했죠. 기준금리 인하를 시장금리가 다 반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시장금리는 좀 반등을 했거든요. 물론 그 사이에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 이런 지표도 있었죠. 예, 대표적으로 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21만 9천 건으로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와버렸어요. 적게. 네. 그래서 고용을 걱정했는데 뭐 실업수당이 그렇게 청구 건수가 낮게 나오니까 고용도 연착륙이다. 생각보다. 예, 네. 그래서 금리가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 상반기 가면은 저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시장금리도 한 단계 더 떨어지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금리가 약간 반등할 때 다시 일부 자금은 채권 투자 늘리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3, 4개월 내는 아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잖아요. 향후 3, 4개월을 보면 아니니까 수익률을 보기보다는 그때 약간 그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담는 예, 시점으로. 그렇습니다. 향후 3, 4개월은 저는 주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주식이 특히 우리 주가가 많이 오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 아까 수출이 는다라는 것 이외에도. 예, 우리 주가가 지금 지나치게 저평가 저평가돼 영역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뭐 명목 GDP로 계산하면 한 적정 주가 3,250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코스피가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에요. 근데 7월 말에는 한 15% 가대평가됐고 8월 말에도 50% 가대평가됐어요. 예, 그런데 9월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 보니까 27억 4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서 올별로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피가 8% 정도 지금 가소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낙관적으로 보는 거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거라는 겁니다. 최근엔 좀 많이 팔아서 그게 예. 한창 기사가 됐었는데. 1월에서 7월까지는 뭐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3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었어요. 그런데 8월, 9월 두 달에 한 10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저는 순매도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어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 우리가 수출 의존도 GDP 수출이 차지하면 40%거든요. 한국 경제 불안해질 것이다. 그리고 환율이 1,390원 갔다가 1,330원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일부는 한 차익을 실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전 세계가 금리 인하하면서 좀 안정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우리 원화가치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분기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화 가치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가 오르고 예.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살 거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지만은 막상 또 이제 하나하나를 보면 정말 주도주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예. 한동안 뭐 조선이라든지 그런 슈퍼사이클을 얘기했던 업황과 무관하게 주가가 또 막 움직였던 예, 빠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뭐 굳이 금투세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국장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기회가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국장 뭐 내부 수요는 굉장히 취약하죠.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 우리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하고요. 해외 주식 펀드로는 계속 올해 들어서 꾸준히 그 자금이 돌았는데 국내 주식은 정체나 소폭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마저 우리 주식 비중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내 수요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결국 저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야지 우리 주가가 오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4분기부터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는 무슨 주식을 살 거나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죠. 저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요.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얼마 전에 그 MSCI에서 뭐 반도체 경기 부정적으로 보면서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목표 주가 많이 낮췄더라고요. 네. 물론 그분 시각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렇게 주장하기에는 아직도 반도체 경기 제가 보기에는 수출 같은 통계 보면은 꺾일 조짐은 아직도 안 나타나고요. 물론 그 모멘텀은 좀 둔화되죠. 예를 들어서 D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오르는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소한 내년까지는 삼성전자 이익이 좀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런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면서 떨어졌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저평가됐고요.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4분기에 우리 코스피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네. 그런데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상관계수가 0.87이나 돼요. 저번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삼성전자 망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이런 얘기들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는 뭐 안 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도 삼성전자 강의를 갔더니 강의 가서 그 직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는데 과거처럼 창의성이 좀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시간 같은 것도 뭐 절대적으로 예, 이제 지켜야 되고 이러다 그렇고 보니까. 과거보다 창의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도 좀 단기적으로는 너무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그러면은 오히려 지금을 삼성전자를 매수 기회로 이제 뭐 또 생각하는 사람들 내지는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동안 사실 삼성전자가 89,600원까지 갔다가 최근에 6만 원대 초반대로 떨어져가지고 사실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삼성전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손해를 봤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비중 안 줄이고 오히려 최근에 좀 비중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4분기. 예, 특히 그 12월을 대비해 가지고요. 네. 뭐 저는 12월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뭐 3천 근처에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요? 예. 그렇게까지 밝게. 예,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이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내년 뭐 중후반 가야지 고점이 나올 아직 것 아니다. 같아요. 예, 아직은 갈 동력이 더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중후반 거의 1년 정도 남아 예, 있네요. 예. 그러면 그렇군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 보면은 뭐 기업 이익을 좀 미리서는 반영하더라고요. 1년 후 기업 이익을 반영합니다. 네. 예, 그런데 요새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어떻게 보느냐 계속 자료 나올 때마다 최근 자료 나올 때마다 계속 그 분석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내년까지는 이익이 다 증가한다는 겁니다. 근데 2026년 내후년은 이익 증가가 영업이익이 오히려 2025년보다 감소한다고 그렇게 전망이 돼 있어요.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금액 이익 자체가. 자체가. 그게 이제 미리서 반영될 수도 있는데요. 뭐 제가 분석해보면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니까 내년까지 일단 증가한다는 겁니다. 내년까지는요. 최근에 그 모건 스탠리가 네. 이제 뭐 하이닉스 굉장히 하향 목표가 하향 조정을 네. 하고 또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무슨 그 전에 대량으로 팔았다라고 해가지고 막 조사받고 예, 혹시 그 뉴스는 교수님도 보셨어요? 예, 그 뉴스 봤고요. 예, 그래서 한국거래소하고 금감원에서 조사하고 있다. 예, 그러는데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 리서치센터에 오래 근무했지 않습니까? 네. 그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 일은 뭐냐면요. 우선 그 좋은 자료를 내고 그 좋은 자료를 고객들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예, 주로 그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펀드 매니저한테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잘 팔아야지 그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그 리서치센터에 평가하고 주식 채권 주문을 주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라는 건 자료를 잘 낼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애널리스트들이 펀드 매니저하고 자주 접촉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저 접촉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자료를 낼 거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죠. 지금 뭘 쓰고 있다. 네, 뭘 쓰고 있다. 뭘 쓰고 그러니까 대응 한번 해봐라. 네. 그거는 아주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악의적이 아니더라도 악의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그거를 팔았다라고 하면 알고 그러면은 그거는
상도 이상은 문제가 있는 거. 상도 이상은 문제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관행처럼 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럴 뭐 수 있다. 처벌할 수는 없죠. 그냥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실제로 네. 그와 무관하게 그 분석 자체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교수님께서는? 의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경제학을 처음 공부할 때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사무엘슨 경제학이라는 책을 공부했거든요. 그 책 서문에 보면은 한쪽으로 보면 새 머리, 다른 쪽으로 보면은 양 머리, 한쪽으로 보면 새 주둥이 이런 그림이 있어요. 경제학, 사회과학이라는 건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배운 이론, 그다음에 자기가 보는 데이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새 주둥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양머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회과학 경제학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 견해는 그분이 보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존중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데이터가 과연 합리적인가, 그 예측이 합리적인가, 그거는 시장이 아마 판단해 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판단해 준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시피 우리 주식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게 보고 미국 주식보다는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하반기에 예상되는 제일 큰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하반기 리스크는 당장 그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시장은 미리서 다 반영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안정되면서 우리 물가, 전 세계 물가 안정을 싣고 있는데 중동 사태가 굉장히 좀 불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계속 또 역시 제가 그 분야는 모르니까 전문가들 글 읽고 견해를 들어보는데요.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특히 공중전에서는 이스라엘하고 대항할 중동 국가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면전까지는 안 갈 것이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대선을 미국 전후에 또 북한이 뭐 핵실험 등 저는 그게 사실 두려워요. 제가 저 강화도에서 살거든요. 거기 그 대북 방송도 들린다 어떤 신문에 나와가지고 사실 지난주 일요일 날 확인 한번 해보러 갔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저희 거? 집에서 한 10km 가면 평화 전망대 있고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거든요. 1.8km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날 날씨가 좋아가지고 뭐 멀리 저 송악산 개성에 있는 송악산까지 다 보이던데요. 네, 요즘 날씨 좋으니까.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방송이 다 들리더라고요. 이런 거 보니까 북한 리스크가 또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겠구나. 최근에 뭐 개성공단으로 가는 그 길목에 지뢰매설 확인됐다 뭐 이런 보도도 그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있고요. 북한 리스크가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좀 충격을 줄 터지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한다거나 대비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부분인 예, 거죠. 그렇군요. 한은이 어쨌든 또 금리 인하를 이제 할 거라고 보니까 교수님은 어디선가 2번 인하할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현재 우리나라가 적정금리 추정해 보니까요. 물론 추정 방법에 따르지만 2.7% 정도 나와요. 네. 그런데 하는 기준금리가 3.5%니까요. 내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장금리는 국고채 3년 수익률이 2.82%. 네. 이거는 기준금리 2.4%를 미리 반영한 거라는 거죠. 한국은행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8월 소비자 물가는 2.0% 같고요. 9월, 10월 소비자 물가는 한 1.7% 안팎일 것 같습니다. 네. 물가 목표는 거의 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금융 안정 목표가 남아 있는데요. 뭐 수도권 집값 오르고 가계 부채가 늘어난다. 근데 가계 부채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GDP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우리 상반기 명목 GDP가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7% 정도 증가했어요. 근데 가계부채는 2%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 명목 GDP에 비해서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정부가 이게 대출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집값을 분석해 보니까요 금리하고 대출 금액하고 어떤 게 집값에 더 영향을 주는가 이걸 분석해 봤을 때 금리보다는 대출 금액이에요. 금액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그 대출 금액 억제 좀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규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도 저는 상승세가 둔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제로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 뭐 협회 같은 데서 나온 자료 보니까요. 지금 거래가 덜 되고 매물이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10일
이제 10월, 11월 두 번 남았거든요. 네. 11월에도 인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금 내수 소비가 안 좋다는 겁니다. 내수 소비가 안 좋다. 수출은 좋지만 네, 수출은 좋습니다. 내수 소비가 좋지 않다. 원달러 확률은 그러면 지금 다 이제 원이 많이 힘을 얻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수님도 그렇게 예, 보시나요?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달러 인덱스고, 예, 그 다음에 엔, 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미국 금리차, 우리 경상수지예요. 근데 이런 모든 요인들이 환율 하락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 하락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우리 경상수지 올해 거의 800억 달러 안팎 날 것 같습니다. 예, GDP 대비로는 한 거의 4% 정도 돼요. 예, 그러면 경상수지가 정말 많이 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에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면서 N 강세일 것이다. N 강세 될 때 우리 온 강세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떨어지냐 그 속도가 문제인데요. 예, 저는 다음 달이라도 1,300원 밑으로 떨어지리라고 보고 다음 있습니다. 달에도요? 그러면 교수님은 또 채권에 있어서도 미국 채보다는 우리나라 국채를 더 예, 그렇죠. 채권 살 때는 반드시 좀 환율을 고려해야 해야 되니까. 되거든요. 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 오르면은 미국 채권 가격 오르는데 거기서 이익을 한 차선으로 이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저는 미국 국채보다는 우리 국채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예,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 실질 GDP 성장률이거든요. 예, 그런데 미 의회에서 추정한 거 보니까 앞으로 5년 후에도 미국 잠재 성장률은 2%예요. 지금도 2%지만. 근데 우리는 현재 2%인데 1% 중반 안팎으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금리가 더 많이 낮아질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좀 과거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 보면은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계속 높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률을 했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낮을 거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이거는 이제 주식에 좀 더 해당되는 거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 할 때 당연히 금투세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교수님도 경제학자로서 금투세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쪽으로든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요? 예, 금토세는 저는 시장에 별로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던 예. 근데 제가 30여 년간 주식을 보면서요.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기업 이익이거든요.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명목 GDP고요. 그러니까 금토세를 혹시라도 도입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야, 저한테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주는구나. 예. 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그런 예. 의미로 예. 그래서 금토세는 도입은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고 연기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뭐 저는 원칙적으로는 금토세 도입해야 된다고 그렇게 경제적 측면에서는 예, 계속 그 말씀을 드려왔고요. 제가 그렇게 봤던 거는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차별화가 너무 심화되거든요. 어떤 그 유명한 정치인이 금투세가 무슨 민생이냐.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에요. 전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요. 저는 그게 민생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주가는 기업 이익이 결정한다. 저 이런 말을 하면 또 여기 시청자들이 저한테 많은 욕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소신 뭐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금투세가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이제 감세에 해당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까요.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금투세 해당하시는 분들이 1%라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금투세 도입하고 거래세 많이 인하하거나 없애면요. 예, 제가 우리 좀 명목 성장률을 추정해 보니까 한 3.8% 정도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코스피 연간 상승률, 기대 상승률은 5% 정도 돼요. 예, 그러면은 주식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려면 이런 기대 수익률 따지면은 10억을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네. 근데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 10억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예, 얼마나 될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예, 예, 그리고
물론 그 주시장이 좋을 때는 뭐 5%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10억을 투자했을 때 5% 기대 수익률인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10억 투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장단기 금리 역전, 예.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 요거를 가지고 이제 경기 침체를 짐작해 보려는 그런 노력들도 있는 것 같아서 예. 이게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예. 그게 풀릴 때 오히려 그때 이제 침체가 온다 또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도 예, 하고. 맞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 가지고 예,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데요. 예, 그게 역전됐다가 최근에 미국이 그금리 인하한다니까 2년 국채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버렸죠. 예, 그게 정상화됐습니다. 그 정상화되고 얼마 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네. 뭐 이번에는 다를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저는 그 10년하고 2년 국채 수익률 차이보다는 10년하고 3개월 차이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훨씬 더 잘 설명해 주더라고요. 10년하고 예, 3개월이요. 3개월. 단기 금리를 그냥 2년짜리 사용하냐, 3개월짜리 사용하냐.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단기 금리를 3개월 했을 때 미국 경제 성장을 훨씬 더 잘 예측해 줘요. 예, 그런데 이거로 보면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금리로 봤을 때 전고점이 2023년 7월이고 예, 그로부터 이제 1.5년 이후 시점이 내년 상반기. 또 금리 인하를 지금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로부터 금리 인하의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걸 또 반년 기준으로 6개월로 보면은 또 내년 상반기. 예. 그 두 가지가 이제 내년 상반기라는 데 겹쳐 있는데 예, 제가 분석해 보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9개월 내지 12개월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9개월에서 예, 9개월에서 12개월 6개월이 사이에. 아니라 예. 네, 네. 예, 그거는 뭐 길게. 분석 기간, 분석 도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네. 지금 금리 인하가 내년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에 뭐 지금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조금 심리적으로는 개선될 텐데요. 예, 그런데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경기 침체 폭이 크냐, 옅으냐, 깊냐, 옅으냐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깊은 침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고 소비자 신뢰지수 이게 발표가 됐죠. 네. 예, 과거에 보면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하고 S&P 500은 방향이 거의 같아요. 예, 그런데 S&P 500이 지금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해 가고 있는데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 가계들이 쓸 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저축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고요. 실제 가처분서도 거의 정체되고 있고 이자 부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오르는데 가계 주가가 오르면 소비 심리 개선됐어요. 주가가 오르는데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교수님께 자 이제 배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 직전이에요. 그러면 저희 남은 4분기 어떤 전략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될까요?라고 여쭤본다고 하면 뭐 다 심지어는 뭐 금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교수님이 항상 저희 머니올라에서 항상 가장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좀 솔직하고 쉽게 말씀을 들어본다면 예, 저는 우선 그 주식 비중을 특히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계속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거는 9월에 주식 사셔가지고 한 12월 내년 초에 파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단기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는 그 4분기에 주식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12월에 굉장히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3개월 정도 내다본다면은 예, 주식이 1번이고요. 1번. 예, 네. 비중을 가장 많이 늘려야 되고. 혹시 섹터도 보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아까 저는 삼성전자 섹터는 IT 반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여전히 그게 반도체로.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네. 예, 그리고 2차 전지 이것도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좀 심리적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아까 제 생각에는 그 해리스가 될 가능성이 주가로 보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도 했으니까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 지금 최근에 오르다가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금값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좀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너무 올랐다. 그런데 금값을 결정하는 게 달러 인덱스하고 미국 금리입니다. 네. 예, 그런데 앞으로 달러 인덱스 떨어졌고 미국 금리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금값 계속 오를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앞으로 3개월 내다보면은 저는 우리 주식이 금값보다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그 채권은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4분기 한 분기만 본다면은 예, 채권 투자는 별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낮고요. 네, 오히려 3개월만. 내년 상반기를 보면은 올 연말 무렵 내년 초 가서 다시 그 채권 비중을 좀 많이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은 만약에 지금 산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긴 시계열로 기다리겠다라고 하면 예, 괜찮은 내년 거죠. 상반기까지 보셔도 되고요. 본다면은 네. 그럼 뭐 장기적으로는 뭐 미국 금리, 우리 금리 예, 더 떨어질 테니까요. 채권은 지금 뭐 사셔도 되는데 단지 우리가 좀 분기별로도 좀 수익률을 좀 자산배분을 잘해가지고 높여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 따지면은 4분기에는 주식이다. 예, 특히 우리 주식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식이다. 네. 교수님은 이제 경제학자신데 또 워낙에 여기저기 기업에 강연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어떤 조선소에 가서도 사람들 만나서 직접 노동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셨다고 하셨고 요즘에 그렇게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시면서 혹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 가운데서 인상 깊으셨던 그런 게 있으면 나눠주시겠어요? 최근에는 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뭐 그런 단체에 강의를 많이 했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예, 중소기업들은 예, 일부가 대기업 수출기업만 좋고 참 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특히 그 자영업자,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어렵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성장한들과 차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차별화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도 그 차별화라는 관점을 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할 때 차별화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죠? 투자에 있어서의 차별화라? 잘된 것만 살아남아도 더 잘 된다는 거죠.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예, 해라? 자산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는 뭐 주식, 부동산 이것도 앞으로 차별화가 더 심화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 집값이 서울 수도권 좀 오릅니다만은 예, 작년에 보니까 우리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161조 원이 많더라고요. 아, 저축한 돈이 더 많았어요? 예, 작년 한 해 동안 161조 원입니다. 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디서 살려고 하겠어요? 예, 그분들이 살려고 하는 데는 더 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예, 곳이 오를 거지만 네. 그렇지 않은 곳들은 다르다. 예. 전혀. 모든 게 차별화인 것 같습니다. 차별화는 여기서 양극화랑 오히려 좀 양극화. 비슷하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소식이 교수님께서 주식을 좋게 보시는 것과는 조금 달리 그렇게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뭐 늘상 얘기하고 있는 뭐 저출생 문제 있고 고령화 문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항상 암울한 소식만 들려서 심지어 이런 주식 투자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 상실된 것 같다. 저는 사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예, 구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80년대 10%였는데요.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지금 2%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2030년 가면은 1% 중반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소득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고 소득 차별화는 더 심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차별화는 심화될 거고요. 이런 게 우리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죠. 예, 그게 주로 인구 감소에서 주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만 생각하면요, 우리 주식 투자 못합니다. 계속 어두운 이야기만 나오죠. 예, 그런데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늘 그 단기 사이클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단기 사이클 경기 순환을 보면은 예, 지금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으로 회복 국면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수가 가장 부진한데요. 근데 한국의 경제 전망 보니까 상반기보다는 뭐 하반기에 소비가 좀 더 증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우리 GDP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는데 소비 증가율을 2.2%로 물론 기저효과도 고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소비가 그래도 좀 증가한다는 겁니다. 소비도 차별화될 겁니다. 아까 161조 뭐 우리 금융자산 작년에 예, 그렇게 저축했던 사람이 많은데 아마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뭐 소비가 좀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런데 늘 경기에는 단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네. 이 단기 사이클에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 고려하면은 예, 특히 그 앞으로 다가올 4분기는 주식 사이클인 것 같습니다. 주식 사이클. 네. 교수님께 충분히 4분기에 우리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들은 것 같고 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설득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교수님을 그래도 한 두어 달에 한 번은 꼭 모시고 있는데 또 두 달이 지나면 미국 대선도 지나고 네. 이제는 4분기도 거의 이제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서 그때 되면은 또 한 번 이제 모시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 이제 본격적인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는 어떤 국면 전환의 시기가 될 것 같아서요. 예. 미리 그때 또 모시고 싶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네, 다음에 혹시 올 때 또 반성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쭉 얘기해 옳기를 주시고 바라는데 수천만이 맞기를 바라는데 다음에 그런데 올 때. 미래라는 건 늘 불확실하니까 아, 네. 그럼 교수님 틀리면 항상 반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항상 가실 때 좋은 말씀 해주시잖아요. 뭐 금융민주주의 얘기도 여러 차례 해주셨고 교수님 오늘도 혹시 저희 이렇게 머니올라 구독자들과 만나셨으니까 어떤 말씀 네, 해주시겠습니까? 올해 우리 시장 참 어려웠죠. 예, 그런데 마지막은 그래도 좀 우리 코스피가 그래도 좀 화려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이번 분기 정말 그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잘 대응하시면은 연말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닥터 둠이 아니라 닥터 데이터 김영익 박사님께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연말을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조언을 해주셨고 모쪼록 교수님의 그런 해안이 맞아서 저희가 연말에는 조금 더 따뜻한 가운데서 또 그 다음에 내년 방책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기 전에 교수님 다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